4조 원이요? 하하하. 아니요, 됐습니다. 당신들에겐 팔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딴 데 가서 알아보십시오. 국제 정세가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덴마크에 던진 그린란드를 넘기라는 메시지, 진짜 의미를 읽으셨습니까? 미국의 이익 앞에선 국경도 동맹도 없다. 이제 힘 있는 놈이 다 가져가는 시대가 왔다는 선전포고였습니다. 이 살벌한 힘의 논리를 보고 누가 가장 먼저 웃었을까요? 바로 중국입니다. 옳지, 미국도 저러는데 우리도 대만 땅? 강대국들의 브레이크가 완전히 파열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건 대만입니다. 믿었던 국제법도 미국의 방패도 사라진 절체절명의 상황. 대만은 생존을 위해 4조 원을 싸들고 급하게 한국을 찾아옵니다. 이제 우릴 지킬 건 당신네 무기뿐이야. 부르는 대로 줄 테니 제발 팔아만 줘. 누가 봐도 거절할 수 없는 역대급 잭팟.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집니다. 한국이 단칼에 그 자리에서 이 제안을 걷어차 버린 겁니다. 대체 한국은 왜 눈앞에 4조 원을 포기했을까요? 대한민국이 잊지 못할 1983년의 악몽, 그리고 한국이 돈보다 지켜야 했던 단 하나의 이유.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세계가 술렁였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입을 열었죠. 그린란드는 미국의 이익에 필요하다. 저는 그 순간 TV 앞에서 얼어붙었습니다. 22년간 안보를 분석해온 제가요? 필요하면 가진다. 동맹국 영토를 두고 이런 말이 나왔다는 겁니까? 그런데 더 소름 돋는 건 따로 있었습니다. 중국이 침묵한 겁니다. 반발도 없고 비난도 없었죠. 왜였을까요? 위협이 아니라 기회로 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침묵이 만든 파장. 가장 먼저 덮친 곳은 대만이었습니다. 대만은 급했습니다. 미국만으로는 안 된다는 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손을 뻗은 곳, 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거절했습니다. 수십억 달러를 거절한 겁니다. 도대체 왜였을까요? 저는 타일러 하크입니다. 미국 동부에서 태어났고 지금까지 22년간 안보와 억제 전략을 분석해온 사람이죠. 해군 관련 합동 프로젝트에서 대잠수함전과 해상 억제 시나리오를 설계했고 이후에는 방산 기술 보안 쪽에서 수출 통제와 유출 리스크를 평가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지금은 독립자문과 국제 싱크탱크 객권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죠. 쉽게 말하면 무기가 어디로 가고 어디서 새는지를 추적하는 게 제 일입니다. 전쟁은 총으로 하지만 국가는 보안으로 살아남는다. 이게 제가 22년간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이었습니다. 그런 제가 최근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그린란드 발언 때문이었죠. 많은 사람들은 그냥 트럼프 대통령의 또 다른 돌발 발언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언론에서도 대부분 그렇게 다뤘고요.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저는 그 한마디가 만들어낼 파장을 계산하기 시작했죠. 밤새 자료를 뒤졌습니다. 과거 사례들을 비교했고 각국의 반응을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에 도달했을 때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발언이 아니었습니다. 세계 질서의 균열이 시작된 신호였죠. 제 오랜 동료 마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마크는 국무부 출신으로 동맹 정치를 오래 연구한 친구죠. 새벽 2시였지만 마크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마크도 잠을 못 자고 있었던 겁니다. 마크, 그린란드 발언 봤나? 봤지. 덴마크가 발끈하더군. 총리가 직접 반박 성명을 냈어. 그게 문제가 아니야. 중국이 뭐라고 했는지 확인했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마크도 눈치챈 거죠. 평소 같았으면 바로 대답했을 텐데 마크는 뭔가를 떠올리는 듯 했습니다. 아무 말도 안 했어. 이상하게. 그게 답이야. 중국은 이걸 위협으로 안 본 거야. 기회로 본 거지. 기회라고? 생각해봐. 미국이 필요하면 가진다는 논리를 공식적으로 꺼낸 거야. 동맹국 영토를 두고 말이야.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겠어? 전화기 너머로 마크가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도 같은 심정이었죠. 우리 둘 다 이게 어떤 결과를 낳을지 예상하고 있었으니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베네수엘라 사태가 터졌을 때 중국은 어땠습니까? 내정 간섭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죠. 미국이 다른 나라 일에 개입하는 것 자체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태도였습니다. 유엔에서도 목소리를 높였고 자국 언론을 통해 연일 미국을 비난했습니다. 그런 중국이 이번에는 입을 닫았습니다.
외교부 대변인조차 별다른 논평을 내지 않았죠. 왜였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미국이 필요하면 가진다는 논리를 세계 앞에서 공식화했기 때문이죠. 중국 입장에서는 이게 위협이 아니라 선례가 된 겁니다. 자기들도 똑같이 할 수 있다는 명분이 생긴 거죠. 그리고 그 명분이 가리키는 곳은 어디겠습니까? 대만입니다. 저는 마크에게 물었습니다. 대만 쪽 동향은 어때? 난리가 났지. 국방부가 비상회의를 소집했다더군. 당연하겠지. 저 발언이 대만에게 어떻게 들렸겠어? 어떻게 들렸을 것 같아? 미국이 필요하면 동맹도 버린다. 그렇게 들렸을 거야. 마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부정할 수 없었던 거죠. 대만의 상황을 아십니까? 지금 대만 해협은 과거와 완전히 다른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중국의 군사 활동은 단순한 위협 수준을 넘어섰죠. 훈련과 배치와 압박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해상 경계선은 점점 밀려나고 있고 중국 함정들이 대만 코앞까지 들어오는 일이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전투기들이 대만 방공식별 구역을 침범하는 건 이제 뉴스거리도 안 됩니다. 그만큼 자주 일어나니까요. 대만 입장에서는 숨통이 조여오는 느낌이었을 겁니다. 매일매일 압박의 강도가 높아지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미국 무기는 분명히 강력하지만 지금 대만에게 필요한 건 강력함만이 아니었거든요. 속도가 필요했습니다. 당장 배치할 수 있는 무기가 필요했죠. 하지만 미국 무기는 공급까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계약을 체결하고 의회 승인을 받고 생산에 들어가고 인도까지 몇 년이 걸리는 과정이죠. 가격도 만만치 않았고 정치적인 이유로 제한되는 품목들도 있었습니다. 아무리 돈을 내도 살 수 없는 무기들이 있었던 겁니다. 대만 내부에서 다른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한 건 자연스러운 흐름이었습니다. 미국만 바라보고 있을 수 없다.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미국 무기를 기다리다가 전쟁이 터지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논의가 국방부 내부에서 오갔다고 합니다. 그 대안으로 떠오른 게 바로 한국 무기였습니다. 저도 한국 방산에 대해서는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최근 몇 년간 한국 방산의 성장세는 눈부셨죠. 폴란드와 대규모 계약을 체결했고 호주와 협력을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사거리 약 300km에 달하는 다연장 로켓, 강력한 화력, 그러면서도 현실적인 가격, 무엇보다 생산 속도가 빠르고 즉각적인 전력화가 가능하다는 점이 매력적이었죠. 미국 무기가 최고급 스테이크라면 한국 무기는 빠르고 맛있고 가격도 합리적인 음식이었습니다. 대만 입장에서는 이보다 더 좋은 선택지를 찾기 어려웠을 겁니다. 대만 국방부 관계자와 연결된 한 소식통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람이었죠. 그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 무기에 대한 논의가 내부적으로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어느 정도 수준까지 갔습니까? 상당히 구체적이었죠. 품목도 특정됐고 규모도 논의됐습니다. 공식 접촉까지 갔습니까? 물밑에서 움직임이 있었죠. 상당히 적극적이었습니다. 대만 측에서 먼저 손을 내밀었고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죠. 한국이 거절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거절이라고요? 수십억 달러 규모의 거래를 거절했다는 겁니까? 방산 수출국 입장에서 이건 상상하기 어려운 결정이었습니다. 팔아야 돈을 벌고 돈을 벌어야 더 좋은 무기를 개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수십억 달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도 고개를 저었다는 겁니다. 협상의 여지도 남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저는 그 이유를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정치적인 이유였을까요? 중국 눈치를 본 걸까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이미 폴란드, 호주, 사우디아라비아 등 여러 나라의 무기를 수출하고 있었으니까요. 중국 눈치만 봤다면 그런 수출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왜 유독 대만만 거절한 걸까요? 저는 다른 가능성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밤새 자료를 뒤졌죠. 대만 관련 기밀 유출 사건들, 군 내부 스파이 적발 기록들, 과거 무기 거래에서 발생한 문제들, 그리고 한 가지 사실에 주목하게 됐습니다. 대만군 내부의 보안 문제였습니다. 대만은 과거부터 반복적으로 스파이 문제에 시달려왔습니다. 군 내부에서 중국으로 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이 여러 차례 있었죠. 고위 장성이 중국과 내통한 혐의로 체포된 적도 있었고 정보기관 요원이 이중 간첩으로 밝혀진 사건도 있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전투기 조종사가 최신의 전투기를 몰고 중국으로 귀순한 사건이었습니다. 대만 공군의 핵심 전력이 그대로 중국 손에 넘어간 거죠. 조종사 한 명의 결정으로 수천억 원짜리 기술이 적국에 넘어갔습니다. 그 사건 이후 전 세계 방산 수출국들의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질문이 달라진 겁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물었죠. 이 무기가 얼마나 강력한가? 가격 대비 성능이 어떤가? 하지만 그 사건 이후에는 이렇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이 무기가 끝까지 지켜질 수 있는가? 이 기술이 적의 손에 넘어갈 확률은 얼마인가? 미국도 이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대만과 미국은 분명히 가까운 관계죠. 미국은 대만에 막대한 무기를 판매해왔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최신 스텔스 전투기를 대만에 제공하지 않습니다. 성능 문제가 아닙니다. 통제 문제죠. 그 기술이 유출됐을 때의 리스크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스텔스 기술이 중국에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미국의 공중 우위 전체가 흔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선을 긋습니다. 동맹이라도 전략 균형을 무너뜨릴 가능성이 있으면 멈추는 거죠. 한국도 똑같은 계산을 한 겁니다. 아니 어쩌면 더 철저하게 계산했을지도 모릅니다. 한국은 과거에 직접 경험한 적이 있었거든요. 한국산 장갑차가 해외 전시 후 귀환하는 과정에서 홍콩 항구에 잠시 계류된 적이 있었습니다. 홍콩은 중국 권역이죠. 물리적인 접근만으로도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걸 그때 뼈저리게 느꼈을 겁니다. 무기가 잠시 머무는 것만으로도 정보가 셀 수 있습니다. 사진이 찍히고 구조가 분석되고 약점이 파악되죠. 무기는 한번 유출되면 끝입니다. 성능은 분석되고 전술은 무력화되며 기술 우위는 사라지죠. 그리고 그 무기는 더 이상 우리 것이 아니게 됩니다. 무기는 산다. 기술은 한번 세면 끝이다. 이게 한국의 계산이었던 거죠. 저는 마크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국이 대만 거래를 거절한 이유를 알겠어. 정치적 이유? 중국 눈치? 아니, 유출 확률이야. 유출 확률이라고? 대만군 내부 보안 문제, 과거 사례들, 그리고 기술이 중국으로 넘어갈 가능성. 한국은 그걸 계산한 거야. 성능이 전부면 대만은 이미 샀어야 했어. 하지만 한국은 성능 말고 다른 걸 본 거지. 마크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단순한 거래 거절이 아니네. 마야, 이건 기준을 가진 국가의 선택이야. 한국은 돈보다 기술을 택한 거야. 근데 타일러, 그게 가능해? 방산업체들이 가만히 있겠어? 그게 바로 놀라운 점이야. 한국은 정부 차원에서 이 결정을 내린 거야. 당일 수익보다 장기 안보를 선택한 거지. 마크는 잠시 침묵하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거 알아?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하는데 잘 안 되잖아. 저는 그날 밤 오래도록 생각에 잠겼습니다. 세계는 지금 필요하면 가진다는 논리가 힘을 얻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강대국들은 자국 이익을 위해 주권마저 넘보고 있죠. 이런 시대에 돈이 되는 거래를 거절한다는 건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주주들의 압박도 있을 테고 정치권의 반발도 있을 겁니다. 왜 돈을 벌 기회를 걷어찼느냐고 따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한국은 그 결정을 내렸습니다. 당위 수익보다 국가 핵심 기술을 선택한 거죠. 안보 기준을 지키는 쪽을 택한 겁니다. 저는 22년간 수많은 국가의 방산 정책을 분석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명확하게 선을 긋는 국가는 드물었습니다. 대부분은 돈 앞에서 원칙이 흔들리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강한 나라의 기준은 무기를 파는 게 아닙니다. 안 파는 겁니다. 팔 수 있는데도 안 파는 것. 그게 진짜 강한 나라의 증거죠. 그날 한국은 판매가 아니라 국격을 선택했습니다. 저는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한국은 지금 어떤 나라가 되어가고 있는 걸까요? 방산 수출로 돈을 버는 나라? 아니면 기술을 지키는 나라? 신흥 방산 강국? 아니면 이미 규칙을 만드는 쪽에 선 나라?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저는 더 깊이 파고들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발견한 것들은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한국 방산의 진짜 정체. 그건 제가 알고 있던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강한 국가는 무기를 만드는 나라가 아닙니다. 기술을 지키는 나라입니다. 한국은 그걸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한국의 거절 소식을 접한 뒤 저는 한동안 다른 일에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머릿속에서 계속 같은 질문이 맴돌았죠.
왜 한국은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었을까? 단순히 유출 리스크 때문만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뒤에는 뭔가 더 큰 그림이 있을 것 같았죠. 저는 한국 방산에 대해 본격적으로 파고들기로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한국 방산을 과소평가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한국이 무기를 잘 만든다는 건 알고 있었죠. 폴란드와의 대규모 계약 소식도 들었고 중동에서 한국 무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그게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가성비 좋은 무기를 빠르게 찍어내는 나라, 미국이나 유럽 무기를 살 여력이 안 되는 나라들이 선택하는 대안, 그 정도로 봤던 거죠. 그런데 자료를 파면 팔수록 제 생각이 틀렸다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한국 방사는 제가 알던 것과 완전히 다른 존재였습니다. 마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마크, 한국 방산 자료 좀 보내줄 수 있어? 최근 수출 현황이랑 계약 내용 말이야. 갑자기 왜 한국에 관심 생겼어? 대만 건 때문에 좀 파보고 있어. 그런데 파면 팔수록 이상해. 뭐가 이상한데? 한국이 생각보다 훨씬 크게 움직이고 있어. 근데 우리는 그걸 제대로 안 보고 있었던 것 같아. 마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타일러, 너 22년 동안 뭘 본 거야? 한국 방산이 뜨고 있다는 건 업계에서 다 아는 얘기잖아. 아니, 그게 아니야. 뜨고 있다는 건 알아. 근데 왜 뜨고 있는지 그 이유를 제대로 본 사람이 없다는 거야. 마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제 말의 의미를 곱씹는 것 같았죠. 알았어. 자료 보내줄게. 근데 타일러, 뭘 찾으려는 거야? 한국이 단순한 방산 수출국인지 아니면 뭔가 다른 존재인지 그걸 알고 싶어. 며칠 뒤 마크가 보내준 자료와 제가 직접 수집한 정보들을 펼쳐놓고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죠. 세계 방산 시장은 지금 조용하지만 거대한 변화를 겪고 있었습니다. 기존의 질서가 흔들리고 있었죠. 오랫동안 방산 시장은 몇몇 강대국들이 지배해왔습니다. 미국, 러시아, 프랑스, 영국, 독일. 이들이 만든 무기가 세계 곳곳으로 퍼져나갔죠. 가격은 비쌌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최고의 무기를 원하면 이들에게서 사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게 된 겁니다. 미국 무기를 사려면 몇 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계약을 체결하고 의회 승인을 받고 생산 라인에 올리고 품질 검사를 거치고 이 모든 과정이 끝나야 비로소 무기를 받을 수 있었죠. 급한 나라들은 기다리다 지쳤습니다. 러시아는 또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 무기에 대한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졌죠. 실전에서 러시아 무기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났으니까요. 게다가 러시아 자체가 전쟁에 무기를 쏟아붓느라 수출할 여력이 없어졌습니다. 유럽 국가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생산 능력이 수요를 감당하지 못했죠. 냉전이 끝난 뒤 방산 산업을 대폭 축소했던 게 발목을 잡았습니다. 갑자기 수요가 폭증하니까 공장을 다시 돌리려 해도 시간이 걸렸죠. 이 틈새를 파고든 게 한국이었습니다. 저는 한국 방산의 성장 곡선을 그래프로 그려봤습니다. 눈이 휘둥그레졌죠. 이건 성장이 아니라 폭발이었습니다. 수출액이 수직 상승하고 있었고 계약 건수도 급증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무 나라나 상대로 한 게 아니었습니다. 폴란드, 호주,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노르웨이. 이들은 미국 무기를 살 돈이 없어서 한국을 선택한 게 아니었습니다. 미국의 동맹국들이었고 충분한 국방 예산을 가진 나라들이었죠. 왜 이들이 한국을 선택했을까요? 저는 그 이유를 찾기 위해 실제 계약 사례들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폴란드 사례가 가장 눈에 띄었습니다. 폴란드는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죠.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폴란드의 위기감은 극에 달했습니다. 당장 전력을 강화해야 했죠. 하지만 미국이나 독일 무기를 기다릴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때 폴란드가 선택한 게 한국이었습니다. 한국은 폴란드의 요구에 놀라운 속도로 응답했습니다. 계약 체결부터 첫 번째 물량 인도까지 걸린 시간이 믿기 어려울 정도로 짧았죠. 다른 나라였으면 몇 년이 걸렸을 일을 한국은 몇 달 만에 해냈습니다. 폴란드 국방장관이 한국을 직접 방문해서 감사를 표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그 장면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죠. 저는 한국 방산업체 관계자를 수소문해서 연락을 취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한 방산 전문가가 화상 통화에 응해 주었죠. 한국 방산업계에서 20년 넘게 일한 베테랑이었죠. 폴란드 계약건에 대해 여쭤봐도 될까요?
어떻게 그렇게 빠른 납품이 가능했습니까? 박 팀장님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준비가 돼 있었습니다. 그게 답이에요. 준비가 돼 있었다니요? 한국은 휴전 중인 나라입니다. 북한과 군사적 대치가 70년 넘게 계속되고 있죠. 우리에게 무기는 수출 상품이기 전에 생존 도구입니다. 그래서 생산 라인이 항상 가동 중이에요. 유사시에 바로 찍어낼 수 있도록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무릎을 쳤습니다. 그거였습니다. 한국 방산의 비밀은 거기에 있었던 겁니다. 다른 나라들은 평화로운 시기에 방산 산업을 축소했습니다. 효율성을 이유로 생산 라인을 줄였죠. 그러다가 갑자기 수요가 폭증하니까 대응을 못한 겁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한국은 단 한 번도 평화로운 적이 없었죠. 휴전선 너머에는 항상 위협이 있었고 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방산 산업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게 지금 세계 시장에서 엄청난 경쟁력으로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박 팀장님에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무기의 경쟁력은 속도라고 볼 수 있겠네요? 속도만은 아닙니다. 가격도 있고 품질도 있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따로 있어요. 뭡니까? 실전 경험입니다. 실전 경험이요? 박 팀장님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한국 무기는 책상에서 설계된 게 아닙니다. 실제 위협에 대응하면서 만들어진 거예요. 북한의 장사정포, 미사일, 잠수함, 이런 위협들에 맞서기 위해 개발된 무기들이죠. 그래서 한국 무기는 스펙 경쟁을 하지 않습니다. 현실에서 작동하는가? 그게 우리의 기준이에요. 저는 그 말을 메모했습니다. 현실에서 작동하는가? 이게 한국 방산의 철학이었던 겁니다. 생각해보면 당연한 얘기였습니다. 전쟁은 스펙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요. 아무리 종이 위에서 뛰어난 무기라도 실전에서 작동하지 않으면 쓸모가 없습니다. 그리고 실전에서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실제 위협 속에서 테스트하는 거죠. 한국은 그걸 70년 넘게 해온 겁니다. 마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마크, 한국 방산에 대해 새로운 걸 알게 됐어. 뭔데? 한국 무기가 잘 팔리는 이유. 그게 단순히 가격이나 속도 때문만이 아니야. 그럼 뭔데? 실전 기반 설계야. 한국은 70년 넘게 실제 위협과 대치해왔어. 그 경험이 무기에 녹아 있는 거지. 마크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그렇네. 한국은 휴전 중인 나라잖아. 북한이랑 마야. 그래서 한국 무기는 이론이 아니라 현실에서 출발한 거야. 실제로 북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만든 무기들이 지금 세계 시장에서 팔리고 있는 거지. 그건 다른 나라들이 따라하기 어려운 경쟁력이네. 바로 그거야. 평화로운 나라에서는 절대 만들 수 없는 무기들이야. 저는 분석을 계속했습니다. 한국 방산의 또 다른 특징이 눈에 들어왔죠. 바로 공급 안정성이었습니다. 무기를 사는 나라 입장에서 가장 두려운 건 뭘까요? 무기 자체의 성능이 아닙니다. 공급이 끊기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무기를 갖고 있어도 부품이 안 오면 쓸모가 없죠. 탄약이 떨어지면 고철 덩어리가 되는 겁니다. 미국 무기를 쓰는 나라들은 이 문제를 항상 걱정합니다. 미국이 정치적인 이유로 공급을 중단할 수 있기 때문이죠. 실제로 그런 사례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미국 정부가 마음에 안 들면 부품 공급을 끊어버리는 거죠. 무기를 인질로 삼는 겁니다. 한국은 달랐습니다. 한국은 정치적인 이유로 공급을 끊는 일이 거의 없었죠. 계약을 체결하면 끝까지 책임지는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이게 구매국들에게는 엄청난 매력이었습니다. 박 팀장님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물었습니다. 한국은 정치적인 이유로 무기 공급을 끊은 적이 있습니까? 제가 아는 한 없습니다. 우리는 계약을 신성하게 여기죠. 그게 의도된 전략입니까? 전략이라기보다는 철학이에요. 우리도 당해봤거든요. 당해봤다니요? 과거에 미국한테 무기 공급이 끊긴 적이 있습니다. 정치적인 이유로요. 그때 우리가 얼마나 당황했는지 몰라요. 그 경험이 있어서 우리는 절대 그런 짓을 안 하는 거죠. 무기를 파는 건 단순한 거래가 아닙니다. 신뢰를 파는 거예요. 저는 그 말에서 한국 방산의 본질을 봤습니다. 신뢰. 그게 한국 방산의 진짜 경쟁력이었던 겁니다. 세계 방산 시장에서 한국의 위치가 달라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미국 무기의 저렴한 대안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그 자체로 하나의 기준이 되어가고 있었죠. 동유럽 국가들이 한국을 선택한 건 돈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당장 필요하니까, 믿을 수 있으니까, 끝까지 책임지니까. 그래서 한국을 선택한 겁니다.
중동 국가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나 아랍에미리트는 돈이 없는 나라가 아니죠. 미국 최신 무기를 얼마든지 살 수 있는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왜 한국 무기를 사겠다고 나섰을까요? 한국 무기가 그만큼 매력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성능도 좋고 가격도 합리적이고 무엇보다 공급이 안정적이니까요. 저는 이 흐름을 보면서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건 유행이 아니다. 질서의 이동이다. 마크에게 말했습니다. 마크, 내 생각에 우리가 뭔가 큰 걸 놓치고 있었던 것 같아. 뭘 놓쳤는데? 한국 방산의 부상이 단순한 시장 점유율 변화가 아니라는 거야. 이건 세계 방산 질서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신호야. 무슨 말이야? 지금까지는 미국이 정점에 있고 다른 나라들은 그 아래에서 대안 역할을 했잖아. 근데 한국은 대안이 아니야. 한국은 새로운 기준을 만들고 있어. 새로운 기준. 최고 성능이 아니라 현실에서 작동하는 무기. 비싼 가격이 아니라 합리적인 가격. 느린 공급이 아니라 빠른 전력화. 이게 새로운 기준이야. 그리고 한국이 그 기준을 세우고 있는 거지. 마크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죠. 그렇다면 대만 거는 더 의미가 크네. 무슨 말이야? 한국이 대만을 거절한 건 단순히 유출을 우려해서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야. 한국은 지금 방산 강국으로 올라서고 있잖아. 그 위치에서 기준을 지키려고 한 거 아닐까? 저는 마크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한국은 단순히 리스크를 피하려고 거절한 게 아니었을 겁니다. 자신들이 세우고 있는 기준을 지키려고 한 거죠. 팔 수 있지만 안 파는 것. 그게 기준을 가진 나라의 선택이니까요. 저는 한국 방산에 대한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신흥 방산국이 아닙니다. 한국은 이미 방산 강국의 반열에 올라섰고 더 나아가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가고 있었죠. 강한 나라는 무기를 많이 파는 나라가 아닙니다. 기준을 세우는 나라입니다. 한국은 그 기준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단순한 성능이나 가격이 아니었죠. 신뢰, 책임, 그리고 절제. 이게 한국 방산의 기준이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이 작은 나라가 세계 방산 질서를 어디까지 바꿀 수 있을까? 그 답을 찾기 위해 저는 더 깊이 파고들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음에 발견한 것은 한국 방산의 진짜 철학이었습니다. 그건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깊고 단단한 것이었죠. 한국 방산의 성장세를 분석하면서 저는 한 가지 의문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속도와 가격과 신뢰. 이것만으로 한국 방산의 성공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분명히 중요한 요소들이었지만 뭔가 빠진 것 같았습니다. 한국 무기가 선택받는 진짜 이유, 그 핵심에 다가가지 못한 느낌이었죠. 저는 더 깊이 파고들기로 했습니다. 한국 무기의 설계 철학, 그게 궁금했습니다. 무기를 어떤 기준으로 만드는가? 이게 그 나라 방산의 본질을 보여주니까요. 서울에 있는 방산 전문가에게 다시 연락을 취했습니다. 이번에는 직접 만나기로 했죠. 화상통화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눈을 보면서 이야기해야 진짜 속내를 알 수 있으니까요. 서울에 도착한 건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호텔에 짐을 풀고 바로 약속 장소로 향했죠. 강남의 한 호텔 라운지에서 박 팀장님을 만났습니다. 한국 방산업계에서 20년 넘게 일한 베테랑이었죠. 그는 생각보다 젊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오랜 세월 이 업계에서 살아남은 사람의 눈이었죠. 멀리서 오셨네요. 한국 방산에 그렇게 관심이 크십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최근에 관심이 생겼습니다. 대만 건 때문에요? 박 팀장님의 표정이 살짝 굳었습니다. 민감한 주제라는 걸 알고 있었죠. 대만 건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많지 않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 건 자체보다는 한국 방산의 철학이 궁금합니다. 왜 한국 무기가 세계 시장에서 선택받고 있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알고 싶어요. 박 팀장님이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제 의도를 파악하려는 것 같았죠. 근본적인 이유라. 그건 간단하면서도 복잡한 질문이네요. 어떤 의미입니까? 한국 무기가 왜 잘 팔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격, 속도, 품질, 신뢰. 다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저는 메모장을 꺼내며 물었습니다. 뭡니까? 우리는 전쟁을 압니다. 그 한마디에 저는 펜을 멈췄습니다. 전쟁을 안다. 단순한 말 같았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가 느껴졌죠. 조금 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박 팀장님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 무기들은 대부분 이론에서 출발합니다. 최고의 기술, 최고의 성능, 종이 위에서 완벽한 무기를 설계하죠. 물론 그것도 대단한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 무기는 현실에서 출발해요. 현실이라면 휴전선입니다. 북한입니다. 70년 넘게 우리 코앞에 있는 위협이죠. 우리는 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무기를 만들어 왔습니다. 이론이 아니라 생존을 위해서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장에서 제가 분석한 내용과 일치했죠. 하지만 박 팀장님의 설명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무기는 스펙 경쟁을 하지 않습니다. 스펙 경쟁을 하지 않는다고요? 네. 세계 방산 시장을 보면 스펙 경쟁이 치열합니다. 사거리가 몇 킬로미터냐, 속도가 마하 몇이냐, 관통력이 얼마냐, 숫자로 경쟁하죠. 하지만 우리는 다른 질문을 합니다. 어떤 질문입니까? 박 팀장님이 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무기가 실전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가? 이게 우리의 질문입니다. 저는 그 말의 의미를 곱씹었습니다. 실전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가? 이건 스펙과는 완전히 다른 기준이었죠.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박 팀장님이 냅킨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전차를 만든다고 칩시다. 스펙 경쟁을 하는 나라들은 어떻게 할까요? 장갑을 더 두껍게 만들고 포의 구경을 더 크게 하고 엔진 출력을 더 높이죠. 종이 위에서는 완벽해 보입니다. 그게 문제가 있습니까? 실전에서는 다릅니다. 장갑이 두꺼우면 무거워지죠. 무거우면 기동성이 떨어집니다. 진흙탕에서 빠지고 다리를 못 건너고 연료 소모가 커집니다. 포 구경이 크면 탄약이 무거워지죠. 병사들이 장전하다가 지칩니다. 전투 지속 시간이 짧아지는 겁니다. 저는 메모를 하면서 들었습니다. 박 팀장님의 설명은 계속됐죠. 우리는 그런 것들을 압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북한과 대치하면서 겪어봤으니까요. 이론대로 되지 않는 것들, 현장에서 발생하는 예상치 못한 문제들, 그걸 우리는 70년 넘게 경험해왔습니다. 그래서 한국 무기는 어떻게 다릅니까? 우리는 최고 성능이 아니라 최적 성능을 추구합니다. 상황에 맞는 성능이요. 장갑은 필요한 만큼만 두껍게, 포는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구경으로, 엔진은 연료 효율과 기동성의 균형을 맞춰서 이렇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러면 스펙 경쟁에서 밀리지 않습니까? 박 팀장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종이 위에서는 밀리죠. 하지만 실전에서는 이깁니다. 전쟁은 스펙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요. 저는 그 말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전쟁은 스펙으로 하는 게 아니다. 이게 한국 방산의 철학이었던 겁니다. 박 팀장님의 설명은 계속됐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유지보수예요. 유지보수요? 네. 최첨단 무기는 유지보수가 어렵습니다. 고장나면 전문가가 와야 하고 부품도 특수 제작이라 시간이 걸리죠. 평화로운 시기에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전쟁 중에는요, 적이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 무기는 어떻게 설계합니까? 현장에서 고칠 수 있게 만듭니다. 일반 병사가 기본적인 정비를 할 수 있게요. 부품도 가능하면 범용 부품을 씁니다. 특수 부품이 없어서 무기가 멈추는 일이 없도록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 실전 경험이 없으면 절대 나올 수 없는 발상이었죠. 하나 더 있습니다. 대량 운용 가능성이에요. 대량 운용 가능성? 전쟁은 숫자 싸움입니다. 아무리 좋은 무기가 있어도 수량이 부족하면 지죠. 그래서 우리는 무기를 설계할 때 대량 생산이 가능한지를 먼저 봅니다. 가격도 중요하고요. 비싸면 많이 못 사니까요. 그래서 한국 무기가 가격 경쟁력이 있는 겁니까? 가격 경쟁력이 아닙니다. 생존 경쟁력이에요. 우리는 북한과 싸워야 합니다. 북한은 무기를 엄청나게 많이 갖고 있죠. 질로 이기려면 우리도 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무기는 처음부터 대량 생산을 염두에 두고 설계됩니다. 저는 그제야 한국 무기의 가격이 왜 저렴한지 이해가 됐습니다. 싸구려라서 싼 게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많이 만들 수 있게 설계했기 때문에 싼 거였죠. 철학이 다른 겁니다. 박 팀장님에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무기의 진짜 경쟁력은 뭐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까? 박 팀장님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절제입니다. 절제요? 네. 과하지 않은 것, 필요한 만큼만 갖추는 것. 그게 우리 무기의 특징이에요. 최고가 아니라 최적을 추구하는 거죠. 저는 그 단어를 메모했습니다. 절제.
이건 제가 예상하지 못한 답이었습니다. 무기라고 하면 보통 강함, 파괴력, 위력 같은 단어를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한국 방산의 핵심이 절제라니 역설적이면서도 깊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 절제가 수출 전략에도 반영됩니까? 박 팀장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죠. 우리는 무기를 팔 때도 같은 기준을 적용합니다. 이 무기가 구매국에 적합한가? 그들의 상황에 맞는가? 그걸 먼저 봅니다. 다른 나라들은 그렇게 안 합니까? 대부분은 안 하죠. 팔 수 있으면 팔아요. 최신 무기를 사겠다고 하면 기꺼이 팝니다. 구매국이 그걸 제대로 운용할 수 있는지는 신경 안 쓰죠. 하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무기가 제대로 쓰이지 않으면 우리 평판에도 문제가 생기니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우리는 무기를 상품으로 안 봅니다. 국가 생존 체계의 일부로 보죠. 그래서 함부로 팔지 않습니다. 저는 그 말에서 대만건의 실마리를 봤습니다. 그래서 대만에 안 판 겁니까? 박 팀장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죠. 그건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납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뭡니까? 우리는 팔 수 있는가 보다 지켜질 수 있는가를 먼저 봅니다. 그게 우리의 기준이에요. 팔 수 있는가 보다 지켜질 수 있는가를 먼저 본다. 이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이게 한국 방산의 본질이었던 겁니다. 저는 호텔로 돌아와서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박 팀장님과의 대화에서 얻은 것들이 머릿속에서 하나로 연결되기 시작했죠. 한국 무기의 경쟁력, 그건 화력이 아니었습니다. 절제였습니다. 과하지 않은 성능, 현실에 맞는 설계, 대량 운용 가능성, 유지 보수의 용이함, 이 모든 것이 절제라는 철학에서 나온 거였죠. 그리고 이 철학은 수출 전략에도 그대로 반영됐습니다. 팔 수 있는가 보다 지켜질 수 있는가를 먼저 보는 것. 이게 한국이 대만을 거절한 진짜 이유였을 겁니다. 마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마크, 서울에서 중요한 걸 알게 됐어. 뭔데? 한국 무기의 진짜 경쟁력. 그게 뭔지 알아? 가격? 속도? 아니, 절제야. 절제? 무기의 절제라니. 무슨 말이야? 한국은 최고 성능을 추구하지 않아. 최적 성능을 추구하지. 과하지 않은 것. 현실에 맞는 것. 그게 한국 방산의 철학이야. 마크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그거 역설적이네. 무기인데 절제라니. 그래서 더 강한 거야. 실전에서는 과한 무기가 문제가 되거든. 무겁고 비싸고 고장나면 고치기 어렵고. 한국은 그걸 알아. 70년 넘게 실제 위협과 대치하면서 배운 거지. 그렇다면 한국은 단순한 방산 수출국이 아니네. 마야. 한국은 전쟁을 아는 나라야. 그게 한국 방산의 진짜 정체야.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눈에 들어왔죠. 이 도시는 휴전선에서 불과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매일 위협 속에서 살아가는 도시죠. 그런데도 이렇게 번화하고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평화가 그냥 주어진 게 아니라는 걸, 70년 넘게 위협에 대응하면서 지켜낸 평화라는 걸.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국은 세계 어느 나라도 갖지 못한 경험을 축적했습니다. 실전 경험, 생존 본능, 그리고 절제의 철학. 한국 방산의 경쟁력은 공장에서 나오는 게 아니었습니다. 70년의 역사에서 나오는 거였죠. 이건 다른 나라들이 절대 따라할 수 없는 경쟁력이었습니다. 저는 분석 보고서를 정리하면서 한 가지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국 무기가 선택받는 진짜 이유, 그건 성능이 아니었습니다. 전쟁을 아는 설계였습니다. 현실에서 출발한 철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철학의 핵심은 절제였죠. 강한 무기는 많습니다. 하지만 절제할 줄 아는 무기는 드뭅니다. 한국은 그 드문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점이 한국을 다른 방산 수출국들과 구별짓는 거였죠. 저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추가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한국 방산의 철학을 이해했으니 이제 그 철학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더 깊이 파고들어야 했죠. 특히 대만건과 관련해서 한국이 내린 결정의 배경을 더 명확하게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한국은 왜 그 많은 돈을 거절했을까? 단순히 유출이 두려워서? 아니면 더 큰 그림이 있는 걸까? 저는 그 답을 찾기 위해 더 깊이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음에 발견한 것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미국도 강대국들도 같은 선 앞에 서 있었죠. 그 선을 넘느냐 마느냐, 그게 국가의 격을 결정짓는 거였습니다.
서울에서 돌아온 뒤 저는 대만 상황을 더 깊이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왜 거절했는지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됐죠. 하지만 반대쪽도 봐야 했습니다. 대만은 왜 그토록 한국에 매달렸을까? 미국이라는 든든한 후원자가 있는데 왜 굳이 한국을 찾았을까? 그 다급함의 실체가 궁금했습니다. 마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마크, 대만 쪽 소식통 있어? 현지 분위기를 좀 알고 싶어. 왜? 한국 방산 분석은 끝난 거 아니야? 아니, 이제 시작이야. 한국이 왜 거절했는지는 알겠어. 근데 대만이 왜 그렇게 급했는지를 모르겠어. 그걸 알아야 전체 그림이 보일 것 같아. 마크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타이베이에 아는 사람이 있긴 해. 전직 국방부 자문이었던 친구야. 연결해 줄까? 부탁해. 며칠 뒤 저는 화상 통화로 대만의 전직 국방 자문관을 만났습니다. 그는 현재는 민간 싱크탱크에서 일하고 있었죠. 보안 문제로 이름은 밝히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냥 천자문관님이라고 부르기로 했죠. 하크 씨, 마크한테 얘기 들었습니다. 한국 방산에 관심이 있으시다고요. 네. 정확히는 대만이 왜 한국 무기에 그렇게 관심을 가졌는지가 궁금합니다. 천자문관님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그가 입을 열었죠.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급합니다. 정말 급해요. 어느 정도입니까? 시간이 없습니다. 그게 전부예요. 저는 그 말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시간이 없다. 이 한마디에 대만의 모든 고민이 담겨 있었죠. 천자문관님이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지금 대만 해협 상황이 어떤지 아십니까? 중국의 군사활동은 이제 단순한 위협이 아닙니다. 훈련과 배치와 압박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어요. 예전에는 가끔 군사훈련을 하면 우리가 긴장했죠. 지금은 매일이 긴장입니다. 중국 함정이 우리 코앞까지 들어오는 게 일상이 됐어요. 그 정도입니까? 더 심합니다. 해상 경계선이 점점 밀려나고 있어요. 우리가 지켜야 할 구간은 넓은데 전력은 부족하죠. 중국은 계속 밀어붙이고 우리는 계속 밀려나고 있습니다. 저는 지도를 펼쳐놓고 대만 해협을 봤습니다. 좁은 해협 하나를 사이에 두고 중국과 대만이 마주 보고 있었죠. 중국 본토에서 대만까지 가장 가까운 거리는 불과 130km 정도입니다. 서울에서 대전까지 거리보다 짧죠. 이 좁은 바다가 대만의 생명줄인 겁니다. 미국 무기로는 안 됩니까? 천자문관님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국 무기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최고죠. 문제는 시간이에요. 시간이요? 미국 무기를 사려면 얼마나 걸리는지 아십니까? 계약 체결부터 시작해서 의회 승인받고 생산 라인에 올리고 품질 검사하고 운송하고 이 모든 과정이 끝나야 우리 손에 들어옵니다. 짧으면 3년, 길면 5년 이상 걸려요.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중국은 가만히 있지 않죠. 우리가 무기를 기다리는 동안 중국은 계속 전력을 강화합니다. 격차가 벌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무기를 주문해도 도착했을 때는 이미 상황이 바뀌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가 됐죠. 대만의 문제는 무기의 성능이 아니었습니다. 시간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필요한데 미국 무기는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였죠. 가격 문제도 있습니까? 당연하죠. 미국 무기는 비쌉니다. 우리 국방 예산으로 감당하기 버거운 수준이에요. 물론 안보가 걸린 문제니까 돈을 아끼면 안 되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비싼 무기를 조금 사느냐, 합리적인 가격의 무기를 많이 사느냐, 이 선택 앞에서 우리는 고민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한국을 봤군요. 천자문관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 무기는 우리에게 완벽한 해답처럼 보였습니다. 성능은 충분하고 가격은 합리적이고 무엇보다 빠르게 받을 수 있으니까요. 한국은 생산 라인이 항상 가동 중이잖아요. 주문하면 몇 달 안에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몇 달이요? 미국은 몇 년 걸리는데? 그래서 우리가 흥분한 거예요. 지금 당장 필요한 무기를 지금 당장 받을 수 있다. 이게 얼마나 매력적인지 아십니까? 저는 천자문관님의 말에서 대만의 절박함을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한 쇼핑이 아니었습니다. 생존의 문제였죠. 구체적으로 어떤 무기에 관심이 있었습니까? 천자문관님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세부 사항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해상 방어에 필요한 무기들이었어요. 다연 장로켓 같은 것들이요. 사거리가 길고 화력이 강하고
대량 운용이 가능한 무기들, 중국 함정들이 접근하는 걸 막을 수 있는 무기들이죠. 한국의 다연장 로켓이면 사거리가 300km 정도 되죠? 네, 대만 해협 폭이 130km 정도입니다. 300km 사거리면 중국 본토 해안까지 닿아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습니까? 중국 함정이 출항하기도 전에 타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저는 그제야 대만이 왜 한국 무기에 그토록 집착했는지 이해가 됐습니다. 단순히 가성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전략적으로 딱 맞는 무기였던 거죠. 미국한테는 비슷한 무기를 못 삽니까? 천자문관님의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살 수는 있죠.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요? 미국은 우리에게 모든 무기를 파는 게 아닙니다. 정치적인 이유로 제한되는 품목들이 있어요. 어떤 품목들입니까? 최신 무기들이요. 특히 공격용 무기는 제한이 심합니다. 미국은 우리에게 방어용 무기는 팔지만 공격 능력이 강한 무기는 꺼려해요. 중국을 자극하고 싶지 않으니까요. 저는 그 말에 아이러니를 느꼈습니다. 미국은 대만을 지지한다고 말하면서 정작 대만이 필요한 무기는 안 파는 거였죠. 그래서 미국 무기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느낀 겁니까? 부족하다기보다는 미국 무기만으로는 우리가 원하는 방어 체계를 완성할 수 없다는 거예요. 빈 곳이 있는 거죠. 그 빈 곳을 채울 수 있는 게 한국 무기였습니다. 천자문관님이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습니다. 우리 내부에서는 이런 평가가 있었어요. 한국 무기는 미국의 대안이 아니다. 미국을 보완하는 현실적 해답이다. 이게 우리의 결론이었습니다. 미국을 보완하는 현실적 해답. 이 말이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대만은 미국을 버리려 한 게 아니었습니다. 미국만으로는 채울 수 없는 빈틈을 한국으로 메우려 했던 거죠. 그런데 한국이 거절했죠. 천자문관님의 얼굴에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네, 거절했습니다. 어떤 기분이었습니까? 솔직히요, 당황했습니다.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안 파는 거지? 돈이 문제야? 아니면 정치적인 이유야? 여러 가지 추측이 있었죠. 지금은 이해가 됩니까? 천자문관님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어느 정도는요. 한국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해가 됩니다. 우리 군 내부에 보안 문제가 있다는 건 우리도 알아요. 과거에 스파이 사건들이 있었죠. 한국이 그걸 우려한 거라면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아쉽지 않습니까? 아쉽죠. 당연히 아쉽습니다. 하지만 한국을 원망하지는 않아요. 한국은 자기들 기준에 따라 판단한 거니까요. 그 기준이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죠. 저는 천자문관님의 성숙한 태도에 감탄했습니다. 거절당한 쪽인데도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 했으니까요. 앞으로 대만은 어떻게 할 겁니까? 천자문관님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계속 노력해야죠. 한국이 아니면 다른 곳을 찾아야 합니다. 하지만 솔직히 한국만 한 곳이 없어요. 그래서 더 어려운 거죠. 시간은 계속 흐르고 있고요. 네, 그게 가장 무서운 겁니다.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니에요. 화상 통화를 끝내고 저는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대만의 상황이 눈앞에 그려졌죠. 거대한 중국이 코앞에서 압박하고 있고 미국은 도와주겠다고 하면서도 제대로 된 무기는 안 팔고 시간은 계속 흐르고 있고 이 절박함 속에서 한국이 유일한 희망처럼 보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 한국마저 거절한 거죠. 마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마크, 대만 자문관이랑 얘기했어. 어땠어? 대만이 왜 그렇게 급했는지 알겠어. 이건 단순한 무기 구매가 아니야. 생존의 문제야. 그 정도야? 시간이 없대. 미국 무기는 너무 오래 걸리고 가격도 비싸고 게다가 정치적 이유로 제한되는 품목도 있고 한국이 유일한 대안이었던 거야. 마크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거절했으니까 마야. 대만 입장에서는 정말 절망적이었을 거야. 근데 타일러, 한국 입장도 이해가 돼. 유출 리스크가 너무 크잖아. 나도 알아. 양쪽 다 이해가 돼. 그게 더 복잡한 거지. 저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죠. 어둠이 내려오는 걸 보면서 대만의 상황을 떠올렸습니다. 대만에게도 어둠이 내려오고 있는 걸까? 시간이 흐를수록 중국의 압박은 강해지고 대만의 선택지는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대만의 선택은 감정이 아니라 계산이었습니다. 시간과의 싸움에서 가장 합리적인 답을 찾은 거였죠. 그리고 그 답이 한국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다른 계산을 했습니다. 단기적인 이익보다 장기적인 리스크를 본 거죠. 누가 옳은 걸까요? 저는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양쪽 다 나름의 논리가 있었으니까요.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 거래가 아니었습니다. 국가의 운명이 걸린 선택이었죠. 저는 분석 노트를 펼치고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대만이 한국을 선택한 이유. 속도, 가격, 전략적 적합성, 그리고 시간에 쫓기는 절박함. 이 모든 요소가 대만을 한국으로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었죠. 팔 수 있는가보다 지켜질 수 있는가를 먼저 보는 기준. 이 두 기준이 충돌한 겁니다. 그리고 한국의 기준이 이겼죠. 대만의 절박함보다 한국의 원칙이 더 강했던 겁니다. 저는 펜을 놓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의 선택이 옳았을까? 당장의 이익을 포기하고 원칙을 지킨 것. 그게 장기적으로 한국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 아직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죠. 한국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단단함이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새로운 질문을 품고 일어났습니다. 한국이 거절한 진짜 이유. 유출 리스크는 표면적인 이유일 뿐 더 깊은 곳에 다른 논리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 논리를 찾기 위해 저는 더 깊이 파고들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발견한 것은 단순한 리스크 계산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무기를 대하는 근본적인 철학의 차이였죠. 성능이 아니라 확률, 이익이 아니라 생존. 한국은 그 기준으로 세상을 보고 있었습니다. 대만과의 화상 통화 이후 저는 본격적으로 자료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한국이 대만을 거절한 이유. 표면적으로는 유출 리스크라고 했지만 그 안에 어떤 논리가 있는지 더 깊이 파고들고 싶었죠. 직접 현장에 가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공개된 자료, 언론 보도, 학술 논문, 싱크탱크 보고서. 이런 것들을 모으면 전체 그림이 보이니까요. 저는 먼저 대만군의 보안 문제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했죠. 대만군 내부의 스파이 문제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마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마크, 대만군 스파이 사건 자료 좀 찾아봤어? 어느 정도는. 왜? 나도 찾아봤는데 이거 생각보다 심각하더라. 얼마나? 지난 20년간 적발된 스파이 사건만 수십 건이야. 그것도 적발된 것만. 적발 안 된 건 얼마나 더 있겠어. 마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정도야. 응.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고위급에서도 터졌다는 거야. 장성급 인사가 중국과 내통한 혐의로 체포된 적도 있고 정보기관 요원이 이중 간첩으로 밝혀진 사건도 있었어. 그러면 보안 체계 자체가 문제라는 거네. 그렇지. 단순히 몇몇 개인의 일탈이 아니야.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거야. 저는 수집한 자료들을 책상 위에 펼쳐놓고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대만군의 스파이 문제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뉘었죠. 첫 번째는 금전적 유혹이었습니다. 중국은 대만군 관계자들에게 거액을 제시하며 정보를 빼냈습니다. 월급이 넉넉하지 않은 하급 장교들이 주로 타깃이 됐죠. 몇 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돈을 받고 기밀 문서를 넘긴 사례들이 여러 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념적 동조였습니다. 대만 내부에는 중국과의 통일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 중 일부가 군에 들어가서 의도적으로 정보를 유출한 사례들이 있었죠. 이건 돈으로 매수한 게 아니라 신념에 따른 행동이라 더 적발하기 어려웠습니다. 세 번째는 가장 충격적이었습니다. 귀순이었죠. 저는 과거 기록들을 뒤지다가 한 사건에 눈이 멈췄습니다. 대만 공군 조종사가 최신의 전투기를 몰고 중국으로 날아간 사건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정보 유출이 아니었습니다. 무기 자체가 통째로 넘어간 거였죠. 그 전투기는 당시 대만 공군의 핵심 전력이었습니다. 미국 기술이 들어간 첨단 기체였죠. 조종사 한 명의 결정으로 그 모든 기술이 중국 손에 넘어갔습니다. 중국은 그 전투기를 분해해서 분석했을 겁니다. 엔진 구조, 항공 전자 장비, 레이더 시스템, 모든 걸 파악했겠죠. 이 사건은 전 세계 방산업계에 충격을 줬습니다. 그리고 무기 수출의 기준을 바꿔놓았죠. 저는 이 사건에 대한 분석 보고서들을 찾아 읽었습니다. 미국 국방부 산하 연구소에서 나온 보고서가 있었죠. 그 보고서의 핵심 내용은 이랬습니다. 무기 수출의 기준을 재정립해야 한다. 성능이나 가격보다 중요한 것은 그 무기가 끝까지 통제될 수 있는가이다. 수출 대상국의 보안 환경을 면밀히 평가해야 하며 유출 가능성이 높은 국가에는 핵심 기술이 담긴 무기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이 보고서가 나온 이후 미국의 무기 수출 정책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동맹국이라고 해서 모든 무기를 파는 게 아니라 그 나라의 보안 환경을 먼저 평가하게 된 거죠. 마크에게 이 내용을 공유했습니다. 마크, 그 전투기 귀순 사건 이후로 미국 무기 수출 정책이 바뀌었더라. 어떻게? 성능보다 통제 가능성을 먼저 본대. 아무리 돈을 내도 보안 환경이 불안하면 안 판다는 거지. 그래서 대만의 최신 스텔스 전투기를 안 파는 거구나. 마야, 성능 문제가 아니야. 유출될까봐 안 파는 거지. 저는 이 논리를 한국에 적용해 봤습니다. 한국도 같은 계산을 한 거였죠. 대만의 무기를 팔면 그 기술이 중국으로 넘어갈 확률이 얼마나 될까? 한국은 그 확률을 계산했고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건 정치적 판단이 아니었습니다. 확률적 판단이었죠. 감정이 아니라 숫자로 결정한 겁니다. 저는 추가 자료를 찾기 위해 방산 전문 언론들을 뒤졌습니다. 그러다가 흥미로운 기사를 발견했죠. 한국 무기의 해외 이동 과정에서 발생한 보안 이슈에 대한 기사였습니다. 기사 내용은 이랬습니다. 한국산 장갑차가 해외 방산 전시회에 참가한 뒤 귀환하는 과정에서 홍콩 항구에 잠시 계류된 적이 있었다는 거였죠. 홍콩은 중국 권역입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 기사를 읽으면서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무기가 잠시 머무는 것만으로도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였죠. 사진이 찍히고 외부 구조가 분석되고 어쩌면 내부에 접근했을 수도 있습니다. 물리적 이동만으로도 정보가 셀 수 있는 겁니다. 한국은 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 민감해진 거겠죠. 자기들 무기가 어디로 가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위험이 있는지를 뼈저리게 알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사례를 마크에게 설명했습니다. 마크, 한국이 왜 그렇게 예민한지 알겠어. 왜? 과거에 직접 당한 적이 있더라. 장갑차가 홍콩에 잠시 머문 적이 있대. 그 사이에 뭔 일이 있었는지 모르는 거지. 홍콩이면 중국 코앞이잖아. 그래서 문제인 거야. 무기가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에도 유출될 수 있다는 걸 한국은 경험한 거지. 마크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그러면 한국은 대만에 팔면 그 무기가 어디로 갈지 모른다고 본 거네. 마야. 대만에 도착하기 전에 유출될 수도 있고 대만에 도착한 후에 유출될 수도 있고 양쪽 다 위험하다고 판단한 거지. 저는 자료 분석을 계속했습니다. 무기 유출의 결과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들을 찾았죠. 가장 유명한 사례는 미국 스텔스 헬기 유출 사건이었습니다. 특수부대가 작전 중에 헬기가 추락했는데 그 잔해를 수거하지 못하고 철수한 겁니다. 그 잔해에서 스텔스 기술의 일부가 유출됐을 가능성이 제기됐죠. 미국은 이 사건 이후 작전 프로토콜을 전면 개정했습니다. 장비가 적의 손에 넘어가는 걸 막기 위해서요. 또 다른 사례는 잠수함 기술 유출이었습니다. 한 동맹국에 판매한 잠수함의 설계 정보가 제3국으로 흘러들어간 사건이었죠. 직접적인 유출이 아니라 우회 경로로 새나간 거였습니다. 그 잠수함을 정비하던 업체가 다른 나라와 거래하면서 기술 정보가 딸려나간 겁니다. 이런 사례들을 보면서 저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무기 유출은 상상 이상으로 다양한 경로로 발생한다는 거였죠. 직접적인 스파이 활동만이 아닙니다. 귀순, 정비 과정, 이동 경로, 심지어 폐기 과정에서도 유출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이 모든 가능성을 계산했을 겁니다. 대만에 무기를 팔면 그 무기가 유출될 경로가 얼마나 되는가? 대만군 내부 스파이, 귀순 가능성, 이동 과정에서의 노출, 정비 과정에서의 유출, 이 모든 경로를 고려했을 때 위험이 너무 크다고 판단한 거죠. 저는 싱크탱크 보고서들을 더 찾아봤습니다. 무기 유출이 발생했을 때 결과를 분석한 연구들이 있었죠.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무기가 유출되면 세 가지 일이 벌어집니다. 첫째, 성능이 분석됩니다. 적국은 그 무기를 분해해서 모든 걸 파악합니다. 강점과 약점을 다 알게 되죠. 그러면 대응책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무기의 효과가 반감되는 겁니다. 둘째, 전술이 무력화됩니다. 무기는 단독으로 쓰이는 게 아닙니다. 전술과 함께 운용되죠. 무기가 유출되면 그 무기를 활용한 전술도 노출됩니다. 적은 그 전술에 대응하는 방법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셋째, 기술 우위가 사라집니다. 가장 심각한 결과입니다. 그 무기에 들어간 핵심 기술이 적의 손에 넘어가면 적도 비슷한 무기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수년간 연구 개발에 투자한 기술적 우위가 한순간에 증발하는 거죠.
저는 이 분석을 읽으면서 한국의 판단이 이해됐습니다. 한국 무기가 중국에 유출되면 어떻게 될까요? 한국의 대북 억제력이 약화됩니다. 북한은 중국의 동맹이니까요. 중국이 한국 무기의 약점을 파악하면 북한과 공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의 안보가 직접적으로 위협받는 거죠. 대만에 무기를 팔아서 얻는 수익과 기술이 유출됐을 때의 손실. 한국은 이 두 가지를 저울질했을 겁니다. 그리고 손실이 더 크다고 판단한 거죠. 단기적인 이익보다 장기적인 안보를 선택한 겁니다. 마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마크, 한국의 논리를 이해했어. 뭔데? 이건 신뢰 문제가 아니야. 확률 문제야. 확률 문제. 한국은 대만을 믿지 못해서 거절한 게 아니야. 유출 확률을 계산한 거지. 대만군의 보안 문제, 과거 사례들, 이동 과정에서의 리스크. 이 모든 걸 종합해서 확률을 계산했어. 그리고 그 확률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판단한 거야. 마크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그러면 감정적인 결정이 아니라 수학적인 결정이네. 마야. 한국은 숫자로 판단한 거야. 그래서 더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었던 거지.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무기는 성능이 아니라 유출 확률이다. 이게 제가 도달한 결론이었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무기를 살 때 성능만 봅니다. 사거리가 얼마냐, 화력이 얼마냐, 정확도가 얼마냐.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이 무기가 끝까지 지켜질 수 있는가? 적의 손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가? 한국은 이 질문을 먼저 합니다. 그래서 성능이 뛰어난 무기도 팔지 않을 수 있는 거죠. 팔 수 있는가보다 지켜질 수 있는가. 이게 한국 방산의 기준입니다. 저는 추가로 미국의 대만 무기 수출 정책을 분석했습니다. 미국도 같은 논리를 적용하고 있었죠. 미국은 대만에 많은 무기를 팝니다. 하지만 모든 무기를 파는 건 아닙니다. 특히 최신 스텔스 전투기는 대만에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성능 문제가 아닙니다. 대만이 돈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유출 리스크 때문입니다. 스텔스 기술은 미국 공군력의 핵심입니다. 이 기술이 중국에 넘어가면 미국의 군사적 우위 전체가 흔들립니다. 그래서 미국은 아무리 가까운 동맹이라도 스텔스 기술은 함부로 공유하지 않습니다. 대만도 예외가 아니죠. 이건 대만을 불신해서가 아닙니다. 확률의 문제입니다. 대만군 내부에 보안 취약점이 있다는 건 객관적인 사실이니까요. 미국은 그 사실을 인정하고 그에 따라 수출 품목을 제한하는 겁니다. 한국도 같은 논리를 적용한 거였습니다. 미국이 하는 것과 똑같은 계산을 한 거죠. 다만 한국은 미국보다 더 엄격했습니다. 미국은 제한적으로 팔지만 한국은 아예 안 판 거니까요. 저는 이 차이에 대해 생각해 봤습니다. 왜 한국은 더 엄격했을까요? 답은 간단했습니다. 한국은 미국보다 더 가까이에서 위협을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에게 중국은 멀리 있는 경쟁자입니다. 하지만 한국에게 중국은 바로 옆에 있는 거대한 존재죠. 게다가 한국은 북한과 휴전 상태입니다. 북한의 배후에는 중국이 있고요. 한국 무기가 중국에 유출되면 그건 곧바로 한국의 안보를 위협합니다. 미국은 유출돼도 본토가 안전하지만 한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더 민감할 수밖에 없는 거죠.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마크에게 이 분석을 공유했습니다. 마크, 한국이 미국보다 더 엄격한 이유를 알겠어. 왜? 지리적 요인이야. 한국은 중국 바로 옆에 있잖아. 미국은 태평양 건너편이고 유출됐을 때의 피해가 한국이 더 크니까 기준도 더 엄격해지는 거지. 그래서 미국은 제한적으로 팔고 한국은 아예 안 판 거구나. 마야. 같은 논리인데 강도가 다른 거야. 저는 분석 노트를 정리하면서 한 가지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국의 거절은 정치적 제스처가 아니었습니다. 위험 평가의 결과였습니다. 대만군의 보안 취약점, 과거 유출 사례들, 무기 이동 과정에서의 리스크, 이 모든 걸 종합해서 확률을 계산했고 그 확률이 너무 높다고 판단한 거죠. 이건 대만을 무시한 게 아닙니다. 현실을 직시한 겁니다. 대만이 아무리 급하더라도 한국이 감당해야 할 리스크가 너무 크면 거절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국가의 판단이니까요. 저는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무기를 지키지 못하면 결국 국가도 지키지 못한다. 이게 한국이 배운 교훈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한국은 그 확률을 감내하지 않기로 선택한 거죠. 무기는 한번 유출되면 끝입니다. 되돌릴 수 없습니다. 한국은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돈보다 기술을,
단기 이익보다 장기 안보를 선택한 겁니다. 미국의 대만 무기 수출 정책을 분석하면서 저는 한 가지 사실에 주목하게 됐습니다. 미국도 대만의 모든 무기를 파는 게 아니라는 거였죠. 특히 최신 스텔스 전투기는 대만에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건 널리 알려진 사실이지만 그 이유를 깊이 파고든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저는 미국 국방부와 의회 청문회 기록들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미국은 대만의 최신 전투기를 안 파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였죠. 마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마크, 미국이 대만의 스텔스 전투기 안 파는 이유 알아? 중국 자극하기 싫어서 아니야? 그것도 있겠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야.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 뭔데? 유출 리스크야. 5장에서 분석한 것과 같은 논리지. 마크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그러면 미국도 한국이랑 같은 계산을 한 거네. 마야, 근데 더 흥미로운 건 따로 있어. 미국이 이 기준을 얼마나 엄격하게 적용하는지를 보면 놀라워. 저는 수집한 자료들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무기 수출 정책은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동맹국에게 무기를 판매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촘촘한 기준이 있었죠. 미국은 무기를 3가지 등급으로 분류합니다. 첫 번째는 일반 수출 가능 품목. 동맹국이면 대부분 살 수 있는 무기들이죠. 두 번째는 제한적 수출 품목.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만 구매할 수 있는 무기들입니다. 세 번째는 수출 금지 품목. 아무리 가까운 동맹이라도 절대 팔지 않는 무기들이죠. 스텔스 기술이 들어간 최신 전투기는 3번째 등급에 가깝습니다. 완전히 금지는 아니지만 극히 제한적으로만 수출됩니다. 그것도 미국이 완전히 신뢰하는 극소수 동맹국에게만요. 대만은 그 목록에 없습니다. 저는 의회 청문회 기록에서 흥미로운 발언을 찾았습니다. 한 국방부 고위 관리가 이렇게 말했죠. 우리는 동맹국을 신뢰합니다. 하지만 신뢰와 기술 이전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핵심 기술은 아무리 가까운 동맹이라도 함부로 공유하지 않습니다. 이건 불신이 아니라 원칙입니다. 이 발언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신뢰와 기술 이전은 별개의 문제. 이게 미국의 논리였던 겁니다. 저는 이 논리를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왜 미국은 이런 원칙을 세웠을까요? 답은 역사 속에 있었습니다. 냉전 시대 미국은 동맹국들에게 상당히 관대하게 무기를 제공했습니다. 소련에 맞서기 위해서는 동맹국들의 군사력을 강화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미국 기술이 예상치 못한 경로로 유출된 거죠. 가장 유명한 사례는 이란이었습니다. 미국은 이란 왕정 시절에 최신 전투기를 판매했습니다. 이란은 당시 미국의 중요한 동맹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란 혁명이 일어나면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미국의 최신 전투기가 적대적인 정권의 손에 넘어간 거죠. 이 사건 이후 미국은 무기 수출 정책을 전면 재검토했습니다. 아무리 현재 동맹이라도 미래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러니 핵심 기술은 함부로 넘기면 안 된다. 이런 교훈을 얻은 거죠. 마크에게 이 내용을 공유했습니다. 마크, 미국이 왜 그렇게 기술 이전에 엄격한지 알겠어? 왜? 이란 때문이야. 냉전 때 이란의 최신 전투기 팔았다가 혁명 이후에 적의 손에 넘어갔거든. 그 이후로 미국은 아무리 동맹이라도 핵심 기술은 안 주는 거야. 한번 데이니까 조심하는 거구나. 마야. 그리고 이 원칙은 지금도 유효해. 대만도 예외가 아니고. 저는 대만에 대한 미국의 무기 수출 기록을 분석했습니다. 미국은 대만에 상당한 양의 무기를 판매해 왔습니다. 전차, 전투기, 미사일, 함정. 목록이 길었죠. 하지만 자세히 보면 패턴이 있었습니다. 미국이 대만에 파는 무기들은 대부분 한 세대 이전 기술이었습니다. 최신이 아니라 검증된 구형 모델들이죠. 물론 구형이라고 해서 성능이 나쁜 건 아닙니다. 여전히 강력한 무기들이에요. 하지만 미국이 현재 운용하는 최신 무기와는 격차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최신 무기에는 최신 기술이 들어가 있고 그 기술이 유출되면 미국의 군사적 우위가 흔들리기 때문이죠. 저는 한 방산 분석 보고서에서 흥미로운 표현을 발견했습니다. 기술 반감기라는 개념이었죠. 기술 반감기란 어떤 군사 기술이 유출됐을 때 그 피해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데 걸리는 시간을 말합니다. 최신 기술일수록 반감기가 깁니다. 유출되면 오랜 기간 동안 피해가 지속된다는 뜻이죠. 반면 구형 기술은 반감기가 짧습니다.
유출돼도 피해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거예요. 미국이 대만에 구형 무기를 파는 이유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설령 유출되더라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으니까요. 이건 대만을 불신해서가 아닙니다. 리스크 관리의 차원인 거죠. 저는 이 논리를 한국에 적용해 봤습니다. 한국이 대만에 팔려고 했던 무기는 구형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최신 기술이 들어간 무기였죠. 한국 입장에서는 유출됐을 때 피해가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마크, 미국이 대만의 구형 무기 위주로 파는 이유를 알겠어. 왜? 기술 반감기 때문이야. 최신 기술은 유출되면 피해가 오래 가거든. 구형은 유출돼도 피해가 적고. 그래서 미국은 대만의 구형 위주로 파는 거야. 그러면 한국은? 한국은 최신 무기를 팔려던 거였어. 유출되면 피해가 크지. 그래서 아예 안 판 거야. 마크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그러면 한국은 미국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 거네. 미국은 구형이라도 팔지만 한국은 아예 안 팔았으니까. 마야, 그게 내가 발견한 거야. 한국은 미국과 같은 논리를 쓰지만 더 엄격하게 적용한 거지. 저는 이 발견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 왜 한국은 미국보다 더 엄격할까요? 첫 번째 이유는 지리적 요인이었습니다. 5장에서 분석한 것처럼 한국은 중국 바로 옆에 있습니다. 유출됐을 때의 피해가 미국보다 직접적이고 즉각적이죠. 그래서 더 조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방산 산업의 역사였습니다. 미국은 오랜 기간 무기를 수출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유출 사고도 겪었고 대응 방법도 개발했죠.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겁니다. 하지만 한국은 방산 수출국으로서의 역사가 짧습니다. 아직 유출 사고에 대응할 시스템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죠. 그래서 애초에 유출 가능성을 차단하는 쪽을 택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가 가장 중요했습니다. 한국은 무기를 상품이 아니라 국가 안보 체계의 일부로 본다는 거였죠. 저는 이 점에 대해 더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한국 방산 정책에 관한 학술 논문들과 정부 발표 자료들을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죠. 한국은 방산 산업을 단순한 수출 산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국가 안보 전략의 핵심 축으로 봅니다. 무기를 팔아서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기술을 지키는 거죠. 한국 정부의 방산 정책 문서를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방위 산업은 국가 생존과 직결된 전략 산업이다. 경제적 이익보다 안보적 가치를 우선한다. 이게 한국의 공식 입장인 겁니다. 저는 이 문구를 읽으면서 한국의 대만 거절이 이해됐습니다. 한국은 무기를 팔 때 돈을 먼저 보는 게 아닙니다. 안보를 먼저 봅니다. 이 무기를 팔면 우리 안보에 어떤 영향이 있는가? 이게 첫 번째 질문인 거죠. 대만의 무기를 팔면 단기적으로는 수익이 생깁니다. 하지만 그 무기가 유출되면 장기적으로 한국 안보가 위협받습니다. 한국은 이 두 가지를 저울질했고 안보를 선택한 거죠. 저는 다른 방산 수출국들의 정책도 비교 분석해봤습니다. 프랑스, 영국, 독일, 러시아, 중국. 이들의 무기 수출 정책은 어떨까요? 프랑스와 영국은 비교적 상업적인 접근을 합니다. 물론 안보 고려가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수익성을 중요하게 봅니다. 무기 수출로 방산 산업을 유지하고 그 돈으로 자국 무기를 개발하는 구조죠. 독일은 좀 더 제한적입니다. 분쟁 지역에는 무기를 팔지 않는다는 원칙이 있죠. 하지만 이것도 완벽하게 지켜지지는 않습니다. 경제적 이익 앞에서 원칙이 흔들리는 경우가 있었으니까요. 러시아와 중국은 정치적 접근을 합니다. 무기 수출을 외교적 도구로 활용하죠. 동맹을 만들고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수단으로 무기를 팝니다. 한국은 이들 중 어디에도 속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상업적 접근도 정치적 접근도 아닌 안보 중심 접근을 하고 있었죠. 저는 이 분석 결과를 보면서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한국은 방산 신흥국이 아니다. 이미 자기만의 규칙을 가진 나라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을 방산 신흥국으로 봅니다. 최근에야 세계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그 평가가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신흥국이 아닙니다. 한국은 이미 강대국들과 같은 수준의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나 어떤 면에서는 더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있죠. 강대국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힘이 센 것, 경제력이 큰 것,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진짜 강대국의 특징은 따로 있습니다. 자기만의 규칙을 가지고 그 규칙을 지킨다는 거죠. 약소국은 규칙을 따릅니다.
강대국이 만든 규칙을 따라야 생존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진짜 강대국은 규칙을 만듭니다. 자기들의 기준으로 세상을 움직이죠. 한국은 방산 분야에서 규칙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팔 수 있어도 안 파는 기준, 돈보다 기술을 먼저 보는 기준, 이게 한국이 만든 규칙이었죠. 마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마크, 결론을 내렸어. 뭔데? 한국은 방산신흥국이 아니야. 뭐라고? 최근에야 뜨기 시작했잖아. 시장 점유율로 보면 그렇지. 하지만 기준으로 보면 달라. 한국은 이미 자기만의 규칙을 가지고 있어. 그리고 그 규칙을 지키고 있지. 무슨 규칙? 팔 수 있어도 안 파는 규칙. 돈보다 기술을 먼저 보는 규칙. 이건 강대국들이나 하는 거야. 약소국들은 돈이 되면 뭐든 팔거든. 마크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그러면은 한국은 이미 강대국 수준이라는 거네. 방산 분야에서는. 마야. 시장 규모는 작을 수 있어. 하지만 기준의 수준은 강대국이야. 아니, 어떤 면에서는 미국보다 더 엄격해. 저는 분석 노트를 정리하면서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거절은 약함이 아니라 강대국의 방식이다. 많은 사람들은 거절을 약함으로 봅니다. 돈을 벌 기회를 놓쳤다고, 외교적으로 손해를 봤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그건 틀린 생각입니다. 진짜 강한 나라는 거절할 줄 압니다. 팔 수 있어도 안 파는 것. 그게 진짜 강함의 증거죠. 미국도 그렇게 합니다. 아무리 돈이 되는 거래라도 핵심 기술이 유출될 위험이 있으면 거절합니다. 그게 미국이 기술 강국으로 남아있는 이유죠. 한국도 같은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미국이 걸어온 길을 따라가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한국만의 길을 만들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길의 방향은 미국과 같습니다. 기술을 지키는 것, 안보를 우선하는 것, 이게 한국이 선택한 길입니다. 저는 이제 한국을 다른 눈으로 보게 됐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무기를 잘 만드는 나라가 아닙니다. 무기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를 아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알물 실천하는 나라죠. 한국은 방산신흥국이 아닙니다. 이미 규칙을 만드는 쪽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규칙은 단순합니다. 기술을 지키는 것, 안보를 우선하는 것, 팔 수 있어도 안 파는 것. 이게 한국 방산의 진짜 정체였습니다. 한국의 거절은 대만에 대한 불신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원칙이었죠. 우리는 이런 나라다. 우리는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있다. 그 기준에 맞지 않으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안 판다. 이게 한국의 메시지였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세계는 지금 혼란스럽습니다. 강대국들이 필요하면 가진다고 말하는 시대. 원칙보다 이익이 앞서는 시대. 이런 시대의 원칙을 지키는 나라가 있다는 건 의미가 있습니다. 한국은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사실을 발견한 것이 기뻤습니다. 한국의 대만 거절 소식이 국제 방산업계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조용했죠. 공식 발표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양측 모두 이 건에 대해 언급을 자제했으니까요. 하지만 업계는 좁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죠. 저는 방산 전문 매체들과 싱크탱크 보고서들을 모니터링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거절이 어떻게 해석되고 있는지 궁금했거든요. 그리고 흥미로운 변화를 감지했습니다. 마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마크, 한국 거절 건이 업계에서 어떻게 돌고 있는지 알아? 대충 들었어. 한국이 대만한테 안 팔았다는 거잖아. 그건 다 아는 얘기고. 그게 어떻게 해석되고 있는지가 중요해. 어떻게 해석되는데? 처음에는 다들 의아해했어. 왜 안 팔았지? 돈이 문제야? 정치적 이유야? 이런 추측들이 있었지. 근데 지금은 분위기가 달라졌어. 어떻게? 한국을 다시 보기 시작했어. 단순한 방산 수출국이 아니라 뭔가 다른 존재로. 저는 수집한 자료들을 분석하면서 이 변화의 흐름을 추적했습니다. 국제 방산 업계에서 한국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있었죠. 첫 번째 변화는 질문의 전환이었습니다. 처음에 사람들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왜 한국은 안 팔았는가? 돈을 포기한 이유가 뭔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질문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어떤 나라가 되었는가? 한국의 기준은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이 바뀐 거죠. 이건 중요한 변화였습니다. 전자는 한국을 수동적인 존재로 봅니다. 왜 기회를 놓쳤는가? 후자는 한국을 능동적인 존재로 봅니다. 어떤 기준으로 판단했는가? 시각이 완전히 달라진 거죠. 저는 유럽의 한 방산 분석 기관에서 발행한 보고서를 읽었습니다. 그 보고서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죠. 한국의 대만 거절은 단순한 상업적 판단이 아니다. 이것은 한국이 방산 수출에서
어떤 원칙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한국은 무기를 팔 때 수익성보다 기술 보호를 우선한다. 이는 성숙한 방산 수출국의 특징이다. 성숙한 방산 수출국, 이 표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을 신흥국이 아니라 성숙한 수출국으로 평가한 거죠. 마크에게 이 내용을 공유했습니다. 마크, 유럽 쪽에서 한국을 성숙한 방산 수출국이라고 평가하더라. 성숙하다고? 아직 역사가 짧은데. 그게 포인트야. 역사는 짧지만 기준은 성숙하다는 거지. 다른 나라들이 수십 년 걸려서 배운 걸 한국은 이미 알고 있다는 평가야. 뭘 알고 있다는 건데? 기술을 지켜야 한다는 걸, 당위 수익보다 장기 안보가 중요하다는 걸, 이런 것들. 저는 다른 보고서들도 찾아봤습니다. 미국의 한 싱크탱크에서 나온 분석 자료가 있었죠. 그 자료는 한국 방산의 특징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한국 방산은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술, 보안, 전략, 이 세 가지가 분리되지 않고 하나의 시스템으로 작동한다. 한국은 무기를 단순한 상품으로 보지 않는다. 국가 안보 체계의 일부로 본다. 이 관점이 한국의 수출 정책에 그대로 반영된다. 기술, 보안, 전략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작동한다. 이 분석이 정확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파악한 한국 방산의 특징과 일치했죠. 저는 이 변화가 실제로 어떤 결과를 낳고 있는지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인식이 바뀌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의 거절 이후 오히려 한국 무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역설적이죠. 안 팔았는데 더 관심을 받다니. 하지만 논리적으로 보면 이해가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무기를 사는 나라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가격, 성능?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무기가 나만 갖고 있는 것인가? 이게 핵심이죠. 아무리 좋은 무기를 사도 그 무기가 적국에도 팔리면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가진 무기의 정보가 적에게 흘러가면 무용지물이 되죠. 그래서 무기를 사는 나라들은 판매국의 기술 통제 능력을 중요하게 봅니다. 한국이 대만을 거절한 건 한국이 기술 통제를 철저히 한다는 증거였습니다. 한국은 돈이 된다고 아무에게나 팔지 않는다. 기준이 있다. 이게 다른 나라들에게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한 거죠. 저는 이 논리를 마크에게 설명했습니다. 마크, 한국이 거절해서 오히려 신뢰가 올라간 것 같아. 어떻게? 거래를 안 했는데? 그게 포인트야. 한국은 아무에게나 안 판다는 걸 보여준 거지. 그러면 한국한테 무기를 산 나라들은 안심하게 되잖아. 왜? 한국이 우리한테 판 무기를 다른데 함부로 안 판다는 뜻이니까. 기술이 유출될 가능성이 적다는 거지. 마크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그러네. 까다로운 판매자가 오히려 신뢰받는 거구나. 마야, 아무에게나 파는 판매자는 믿을 수 없잖아. 근데 기준이 있는 판매자는 믿을 수 있어. 한국이 그런 이미지를 얻은 거야. 저는 이 변화를 뒷받침하는 추가 자료를 찾았습니다. 폴란드와 한국의 방산 협력에 관한 기사들이 있었죠. 폴란드는 한국의 대만 거절 이후에도 한국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한국 무기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죠. 폴란드 국방부 관계자의 발언이 인용된 기사가 있었습니다. 한국은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다. 한국은 무기를 팔 때 기준이 있다. 그 기준은 우리의 안보에도 도움이 된다. 기준이 있다. 이 말이 핵심이었습니다. 폴란드는 한국의 기준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거죠. 저는 다른 나라들의 반응도 추적했습니다. 호주,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이들 나라에서도 한국 방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관심의 성격이 달라지고 있었죠. 예전에는 이런 질문이 많았습니다. 한국 무기 가격이 얼마야? 성능은 어때? 납기는 언제야? 가격과 성능 중심의 질문들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다른 질문들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기술 보호 정책은 어때? 한국은 어떤 기준으로 수출을 결정해? 한국과 협력하면 우리 기술도 보호받을 수 있어? 이런 질문들로 바뀐 거죠. 이건 한국을 단순한 무기 판매자가 아니라 안보 파트너로 보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무기를 사는 것이 아니라 안보 체계를 함께 구축하는 것. 그런 관점으로 한국을 보기 시작한 거죠. 저는 이 변화가 왜 일어났는지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한국의 거절은 단기적으로는 손해였습니다. 수십억 달러의 수익을 포기했으니까요.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이익이었습니다. 한국의 신뢰도가 올라갔고 한국 방산의 가치가 재평가됐으니까요.
이건 쉬운 선택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나라들은 눈앞의 이익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당장 돈이 되면 원칙을 타협하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한국은 눈앞의 이익보다 장기적인 가치를 선택했습니다. 마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마크, 한국의 선택이 왜 현명했는지 알겠어. 왜? 단기적으로는 손해야. 수십억 달러를 포기했으니까. 근데 장기적으로는 이익이야. 어떤 이익? 신뢰야. 한국은 신뢰를 얻은 거야. 아무에게나 안 파는 나라, 기준이 있는 나라, 이런 이미지를 얻은 거지. 이건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야. 신뢰가 그렇게 중요해? 방산에서는 신뢰가 전부야. 무기는 한 번 사면 수십 년을 쓰거든. 그 수십 년 동안 부품도 공급받아야 하고, 업그레이드도 해야 하고, 기술 지원도 받아야 해. 신뢰할 수 없는 판매자한테 무기 사면 나중에 큰일 나는 거야. 저는 이 분석을 더 발전시켰습니다. 한국이 대만을 거절함으로써 얻은 것들을 정리해봤죠. 첫째, 기술 보호 의지를 입증했습니다. 한국은 돈보다 기술을 우선한다는 걸 전 세계에 보여줬습니다. 이건 한국 무기를 사는 나라들에게 안심을 줍니다. 둘째, 원칙이 있는 국가라는 이미지를 얻었습니다. 한국은 기준 없이 아무에게나 파는 나라가 아닙니다. 명확한 기준이 있고 그 기준을 지킵니다. 이건 국제사회에서 존중받는 요소입니다. 셋째, 장기적인 파트너십의 기반을 닦았습니다. 한국과 협력하면 기술이 보호된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더 깊은 수준의 협력을 원하는 나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세 가지가 수십억 달러보다 가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돈은 한 번 버는 거지만 신뢰는 계속 쌓이는 거니까요. 한 중동 지역 방산 분석가의 코멘트를 읽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죠. 한국의 거절은 한국 방산의 가치를 올렸다. 이제 한국 무기를 사는 것은 단순히 무기를 구매하는 것이 아니다. 한국의 안보 철학을 함께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것이 한국 방산을 다른 수출국들과 구별 짓는 요소다. 한국의 안보 철학을 함께 받아들인다. 이 표현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 무기를 사는 것이 단순한 거래가 아니라 철학의 공유라는 거죠. 저는 이제 한국 방산의 진짜 정체를 이해하게 됐습니다. 한국은 무기를 잘 파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선을 지킬 줄 아는 나라였죠. 많은 나라들이 무기를 팝니다. 돈이 되니까요. 하지만 선을 지키는 나라는 드뭅니다. 돈 앞에서 원칙이 흔들리기 마련이니까요. 한국은 그 드문 나라였습니다. 수십억 달러 앞에서도 원칙을 지켰습니다. 저는 이것이 한국의 역사에서 온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70년 넘게 전쟁의 위협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안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웠죠.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안보가 무너지면 나라가 사라집니다. 한국은 이걸 뼈저리게 알고 있는 겁니다. 마크에게 최종 분석을 공유했습니다. 마크, 한국 방산에 대한 내 결론을 말해줄게. 뭔데? 한국은 방산 강국이 된 게 아니야. 이미 강국의 사고방식을 갖고 있었던 거야. 무슨 말이야? 보통 나라들은 먼저 강해지고 나서 원칙을 세워. 힘이 생기면 기준을 만드는 거지. 근데 한국은 달라. 한국은 아직 세계 최고 수준은 아니야. 시장 점유율도 크지 않고. 근데 이미 강국 수준의 원칙을 갖고 있어. 그게 가능해? 한국의 역사가 그걸 가능하게 한 거야. 70년 넘게 위협 속에서 살면서 안보의 중요성을 배운 거지. 다른 나라들이 편하게 무기 팔 때 한국은 생존을 위해 무기를 만들었어. 그 경험이 지금의 원칙을 만든 거야. 마크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그러면 한국은 앞으로 더 성장할 수 있겠네. 원칙이 있으니까. 마야, 원칙 없이 성장하면 나중에 무너져. 근데 원칙 위에서 성장하면 오래가. 한국은 후자야.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새롭게 보였습니다. 작은 나라, 분단된 나라, 강대국들 사이에 끼인 나라. 하지만 원칙이 있는 나라, 선을 지킬 줄 아는 나라. 한국의 거절은 단순한 거래 거절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를 세계에 선언한 거였죠. 우리는 돈보다 기술을 우선한다. 우리는 당위 이익보다 장기 안보를 선택한다. 우리는 기준이 있는 나라다. 이 선언은 조용했지만 강력했습니다. 그리고 세계는 그 선언을 듣고 있었죠. 한국은 방산 강국이 된 게 아니었습니다. 이미 강국의 사고방식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사고방식이 이제 세계에 알려지기 시작한 거죠. 저는 분석 노트를 덮으며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한국은 무기를 잘 파는 나라가 아니다.
선을 지킬 줄 아는 나라다. 이게 제가 발견한 한국 방산의 진짜 정체였습니다.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처음으로 돌아가 생각해 봤습니다. 이 모든 것이 시작된 순간,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에 대해 발언했던 그 순간 말입니다. 필요하면 가진다. 그 한마디가 세계를 흔들었고 그 여파가 대만을 덮쳤고 대만은 한국을 찾았고 한국은 거절했습니다. 저는 이 일련의 사건들을 다시 정리해 봤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큰 그림이 보이기 시작했죠. 마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마크, 분석이 거의 끝났어. 결론이 뭐야? 한국이 세계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알게 됐어. 그리고 그 위치가 바뀌고 있다는 것도. 어떻게 바뀌고 있는데? 한국은 더 이상 무기를 파는 나라가 아니야. 기준을 세우는 나라가 됐어. 저는 이 결론에 도달하기까지의 과정을 되짚어 봤습니다. 처음에 저는 한국을 과소평가했습니다. 가성비 좋은 무기를 빠르게 찍어내는 나라. 미국 무기의 저렴한 대안. 그 정도로 봤죠. 하지만 제가 틀렸습니다. 한국은 그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70년 넘게 전쟁의 위협 속에서 살아온 나라입니다. 그 경험이 한국 방산의 철학을 만들었죠. 최고 성능이 아니라 최적 성능, 스펙 경쟁이 아니라 실전 생존, 판매가 아니라 기술 보호. 이게 한국 방산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 기준을 지켰습니다. 수십억 달러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죠. 대만이 아무리 급해도 돈이 아무리 많아도 기준에 맞지 않으면 안 판다. 이게 한국의 선택이었습니다. 저는 이 선택이 세계에 어떤 메시지를 보냈는지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죠. 한국의 거절 이후 국제사회에서 한국을 보는 시각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한국을 이렇게 봤습니다. 신흥 방산 수출국, 성장 중인 무기 제조국, 미국이나 유럽의 대안.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한국을 기준이 있는 나라로 봅니다. 원칙을 지키는 나라로 봅니다. 안보 철학이 있는 나라로 봅니다. 이건 단순한 이미지 변화가 아닙니다. 국제사회에서의 위치 변화입니다. 한국은 요청받는 나라에서 판단하는 나라로 이동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전에 한국은 어떤 위치였습니까? 강대국들이 무기를 팔고 한국은 그 틈새에서 기회를 찾는 위치였죠. 미국이 안 팔면 한국이 팔고 러시아가 비싸면 한국이 대안이 되고 그런 역할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한국은 스스로 판단합니다. 팔지 말지를 스스로 결정합니다. 기준에 맞으면 팔고 기준에 안 맞으면 안 팝니다. 상대가 누구든 돈이 얼마든 상관없습니다. 이게 판단하는 나라의 위치입니다. 마크에게 이 분석을 설명했습니다. 마크, 한국의 위치가 바뀌었어. 어떻게? 예전에는 요청받는 나라였어. 다른 나라들이 무기 팔아달라고 요청하면 한국이 응하는 구조였지. 근데 지금은 달라. 한국이 판단해. 팔지 말지를 한국이 결정하는 거야. 그게 그렇게 중요해? 엄청 중요해. 요청받는 나라는 수동적이야. 상대방의 필요에 따라 움직이지. 근데 판단하는 나라는 능동적이야. 자기 기준에 따라 움직여. 이건 완전히 다른 위치야. 저는 이 위치 변화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더 깊이 분석했습니다. 국제관계에서 위치는 곧 힘입니다. 어떤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 발언권이 달라지고 영향력이 달라지죠. 요청받는 나라는 발언권이 약합니다. 상대방이 원하는 걸 제공해야 하니까요. 협상에서 을의 위치에 서게 됩니다. 하지만 판단하는 나라는 다릅니다. 자기 기준이 있으니까 상대방이 그 기준에 맞춰야 합니다. 협상에서 갑의 위치에 서게 되죠. 한국은 이제 갑의 위치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무기를 사려면 한국의 기준에 맞아야 합니다. 한국이 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하죠. 이건 단순한 무기 거래가 아닙니다. 관계의 재정립입니다. 저는 다른 방산 강국들과 한국을 비교해 봤습니다. 미국, 러시아, 프랑스, 영국, 독일, 중국. 이들은 모두 판단하는 나라들입니다. 자기 기준이 있고 그 기준에 따라 무기를 팔거나 안 팝니다. 미국은 가장 대표적이죠. 미국은 동맹국에게도 모든 무기를 팔지 않습니다. 핵심 기술이 들어간 무기는 제한합니다. 이게 미국의 기준이죠. 그리고 전 세계가 이 기준을 받아들입니다. 미국 무기를 사려면 미국의 기준에 맞아야 하니까요. 한국도 이제 같은 위치로 올라서고 있었습니다. 한국만의 기준이 있고 그 기준이 국제사회에서 인정받고 있었죠. 이건 엄청난 변화입니다. 한국이 방산 분야에서 강대국의 반열에 올라섰다는 뜻이니까요. 저는 이 변화가 왜 중요한지 정리해 봤습니다. 첫째, 한국의 발언권이 강해집니다.
기준이 있는 나라는 국제사회에서 존중받습니다. 한국이 무기 수출에 대해 발언하면 다른 나라들이 귀 기울여 듣게 됩니다. 한국의 의견이 무게를 갖게 되는 거죠. 둘째, 한국의 협상력이 높아집니다. 한국 무기를 사려는 나라들은 한국의 기준에 맞춰야 합니다. 가격 협상에서도 한국이 유리해지고 조건 협상에서도 한국이 주도권을 갖게 됩니다. 셋째, 한국의 안보가 강화됩니다. 기준이 있는 나라는 기술 유출 가능성이 낮습니다. 한국 무기가 적국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줄어드는 거죠. 이건 직접적으로 한국 안보에 기여합니다. 마크에게 이 분석을 공유했습니다. 마크, 한국의 선택이 왜 현명했는지 완전히 이해했어. 왜? 단기적으로는 손해야. 수십억 달러를 포기했으니까. 근데 장기적으로는 엄청난 이익이야. 어떤 이익? 위치가 바뀌었어. 한국은 이제 판단하는 나라야. 기준을 세우는 나라야. 이건 돈으로 살 수 없어. 수십 년에 걸쳐 쌓아야 하는 거야. 근데 한국은 이번 한 번의 선택으로 그 위치를 얻은 거야. 마크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그러면 한국은 앞으로 더 많은 걸 얻을 수 있겠네. 마야, 신뢰는 복리로 쌓여. 한 번 신뢰를 얻으면 계속 쌓여가지. 한국은 이제 그 복리 효과를 누리기 시작할 거야. 저는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다시 생각해 봤습니다. 처음 이 분석을 시작했을 때 저는 한국을 잘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방산 분야에서 최근에 뜨기 시작한 나라, 가성비 좋은 무기를 만드는 나라, 그 정도의 인식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한국을 깊이 이해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해는 존경으로 바뀌었죠. 한국은 70년 넘게 전쟁의 위협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휴전선 너머에는 항상 위험이 있었죠. 그 상황에서 한국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성장했습니다. 경제도 성장했고, 기술도 성장했고, 방산도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장에는 철학이 있었습니다.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성장이 아니었습니다. 생존을 위한 성장이었죠. 안보를 위한 성장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성장에는 기준이 있었습니다. 원칙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한국의 진짜 강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무기를 잘 만드는 것도 강점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원칙이 있다는 겁니다. 돈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원칙, 위협 앞에서 무너지지 않는 원칙, 이게 한국의 진짜 강점이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세계는 지금 혼란스럽습니다. 강대국들이 필요하면 가진다고 말하는 시대, 원칙보다 이익이 앞서는 시대, 약속이 쉽게 깨지고 동맹이 쉽게 흔들리는 시대. 이런 시대에 원칙을 지키는 나라가 있다는 건 의미가 있습니다. 그 나라가 한국이었습니다. 한국은 수십억 달러 앞에서도 원칙을 지켰습니다. 대만이 아무리 급해도 기준에 맞지 않으면 안 팔았습니다. 저는 이것이 단순한 거래 거절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건 한국이 세계에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우리는 이런 나라다. 우리는 돈보다 원칙을 우선한다. 우리는 기준이 있는 나라다. 마크에게 최종 결론을 말했습니다. 마크, 내 분석의 최종 결론을 말해줄게. 뭔데? 강한 국가는 힘을 과시하지 않아. 기준을 지켜. 무슨 말이야? 보통 강대국이라고 하면 군사력, 경제력, 영향력을 떠올리잖아. 힘을 과시하는 나라들. 근데 진짜 강한 나라는 달라. 힘을 과시하는 게 아니라 기준을 지키는 거야. 기준을 지킨다고 강해지는 거야? 기준을 지키는 나라는 신뢰를 얻어. 신뢰는 힘보다 강해. 힘은 언젠가 사라지지만 신뢰는 계속 쌓이거든. 한국은 그걸 알고 있는 거야. 저는 전화를 끊고 분석 노트를 펼쳤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최종 결론을 적었죠. 한국의 대만 거절은 단순한 거래 거절이 아니었다. 이것은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를 세계에 선언한 것이다. 한국은 돈보다 기술을 우선한다. 당이 이익보다 장기 안보를 선택한다. 팔 수 있어도 안 파는 기준이 있다. 이 선택으로 한국은 방산 분야에서 새로운 위치를 얻었다. 요청받는 나라에서 판단하는 나라로. 대안에서 기준으로. 이것은 한국 방산 역사에서 분기점이 될 것이다. 세계 질서는 다시 거칠어지고 있다. 필요하면 가진다는 논리가 힘을 얻고 있다. 원칙보다 이익이 앞서는 시대가 되고 있다. 이런 시대에 한국은 다른 선택을 했다. 돈 대신 기술을, 거래 대신 기준을 선택했다. 무기를 지키지 못하는 나라는 결국 국가도 지키지 못한다. 한국은 이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한국은 그 선을 넘지 않았다. 그리고 한국은 그 선을 넘지 않은 나라로 기억될 것이다.
저는 노트를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죠. 어둠이 내려오고 있었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밝았습니다. 저는 22년간 안보와 방산을 분석해 왔습니다. 수많은 나라들을 봤고 수많은 거래들을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처럼 명확한 원칙을 가진 나라는 드물었습니다. 대부분은 돈 앞에서 원칙이 흔들렸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을 다른 눈으로 봅니다. 한국은 작은 나라입니다. 분단된 나라입니다. 강대국들 사이에 끼인 나라입니다. 하지만 원칙이 있는 나라입니다. 선을 지킬 줄 아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나라가 존재한다는 것이 기쁩니다. 세계가 혼란스러울수록 원칙을 지키는 나라의 가치는 더 빛나니까요. 한국은 그런 나라였습니다. 저는 분석 보고서의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강한 국가는 무기를 만드는 나라가 아니다. 기술을 지키는 나라다. 그리고 한국은 그 기준을 지킨 나라로 역사에 남을 것이다. 이것이 제가 발견한 한국의 이야기입니다. 세계 질서가 흔들린 순간 한국이 선을 그은 이야기. 그리고 그 선이 한국을 어떻게 다시 정의했는지에 대한 이야기. 저는 타일러 하크입니다. 22년간 안보와 방산을 분석해온 사람이죠. 그리고 저는 오늘 한국이라는 나라를 새롭게 알게 됐습니다. 한국은 무기를 잘 만드는 나라가 아닙니다. 선을 지킬 줄 아는 나라입니다. 그것이 한국의 진짜 정체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한국을 강하게 만드는 힘이었습니다. 보고서를 제출하고 몇 주가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한국에 대해 생각합니다. 창밖을 바라볼 때마다, 커피를 마실 때마다 문득문득 한국이 떠오르죠. 마크가 어느 날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타일러, 한국 방산 계약 뉴스 봤어? 또 대형 건이 터졌더라. 봤어. 네, 분석이 맞았네. 한국 신뢰가 올라간 거야.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신뢰는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야. 한국은 70년 동안 쌓아온 거지. 전화를 끊고 저는 책상 위에 놓인 세계 지도를 바라봤습니다. 한반도가 눈에 들어왔죠. 작은 반도, 분단된 땅, 강대국들 사이에 끼인 나라. 하지만 저는 이제 압니다. 크기가 강함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걸. 원칙이 강함을 결정한다는 걸. 세계는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면 가진다는 논리가 더 강해질 수도 있습니다. 원칙이 무너지는 나라들이 더 많아질 수도 있죠. 하지만 그 혼란 속에서도 선을 지키는 나라가 있다면 그 나라는 결국 살아남을 겁니다. 한국은 그런 나라였습니다. 돈보다 기술을 택한 나라, 거래보다 기준을 택한 나라, 수십억 달러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은 나라. 저는 가끔 생각합니다. 만약 더 많은 나라들이 한국처럼 행동한다면 세계는 어떻게 될까? 원칙이 이익을 이기는 세상, 신뢰가 힘을 이기는 세상. 그런 세상이 올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한국은 그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작은 나라도 원칙을 지킬 수 있다는 걸, 강대국들 사이에서도 기준을 세울 수 있다는 걸. 저는 22년간 안보를 분석해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가장 중요한 교훈을 배웠죠. 무기를 지키지 못하는 나라는 결국 국가도 지키지 못한다. 그리고 한국은 그 선을 넘지 않은 나라다. 이것이 제가 세상에 전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테라스 저는 소희였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님들의 가정에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